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오늘 막전 막후라서 네. 또 핫한 얘기 하나 또 준비해왔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을 빨리 국회로 보내고 제가 그 자리 가려고 이게 제안하는 거예요. 검찰을 쉽게 보나요? 검찰 무서운데. 통과가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예산이라서 저는 마치 기본적으로 3주 동안 한 것처럼 아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인 있어요? 애인이라도 부인이 없어요. 깜짝이야. 왜 그러십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전 막후에 단호박 형님으로 등극했습니다.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박처럼 부드러운 남자 김성혜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아주 그런 쓴소리 의미예요. 막 시원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쓴소리 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뭐든지 어쩐지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나저나 머리 염색을 하셨어요? 예, 저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으로 이 586들의 용태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나이상으로 봐도 학번상으로 봐도 전혀 다른 세대인데 나이상으로보다 학번상으로 586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지만 586은 아니지. 아. 그래서 그 급물살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까맣게 염색해서 좀 젊어 보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박죽처럼 부드러운 남자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머리를 보면 다 머리가 약간 젊어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효과입니다. 네. 여의도의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 것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외적인 어떤 젊음보다는 네. 생각이나 이런 게 젊은 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외적인 젊음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두 분하고 지난 시간 처음 맞춰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댓글 중에는 김성애, 장성철 두 분이라면 믿고 보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도 기대해도 좋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막전 막후라서 네. 또 핫한 얘기 하나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김민주 OBS 정치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국민의힘이 분위기 좋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취재가 좀 잘 안 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서로 제가 할게요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치부인데 뭐 법안이나 정책, 인물 구도 이런 거보다는 뭐 따릉이 타는 이 대표, 이 대표 여자친구 있다, 뭐 백신 맞으러 간 이 대표, 뭐 이런 것만 주로 하게 되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 하다가 지금 사회부 기자로 바뀐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자는 연예부 같기도 하고. 네. 자, 말씀대로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상당히 큰데요. 이준석 대표의 과제도 당장 내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8월 경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을 한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정시 버스하고 화합을 할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36살의 청년 이준석을 새 당대표로 선택했습니다. 변화를 갈구하는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한국 정치사에 큰 이변을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직접 이제 전당대회 그 당선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셔가지고요.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이요?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절대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자분 외에도 당 밖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당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먼저 이준석 당대표 이 쇄신이냐 아니냐 뭐 가장 첫 번째로 주목받는 부분이 인사 부분입니다. 일단은 비서실장에는 서범수 의원이 됐고요. 수석 대변인에서는 황보승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당직 인사는 뭐 조금 있다가 될 걸로 보이는데 파격적 인사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인사 평가를 좀 내린다면요? 아직 인사한 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평가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본인도 뭐 하고 싶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저요? 예. 사무총장? 예. 연락이 없어요. 연락 진짜. 없습니까? 그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때 분명히 저한테 전략사무총장 준다고 해놓고 내가 진짜 폭로해버릴 거야 내가. 하여간. 네, 네. 그 일단은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는데 네. 다 하우즈계예요. 하우즈계. 그러니까 그 오신환 의원이 하는 국회 앞에 있는 그 정치 카페 네. 거기 소속된 아하. 주주들 그분들 위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사무총장 인선이에요.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지금 권영세 의원한테 계속 좀 해달라고 하는데 권영세 의원이 지금 4일째 내가 무슨 사무총장을 하냐. 조금 자기한테는 급이 안 맞다는 이런 뜻인가요? 네. 이게 나 예전에 해봤고 내가 이거 뭐 2번이나 옛날에 사무총장 해봤는데 내가 또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은 그 급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급 이상이 당대표 아닌가요? 뭐 선대본부장이라든지 뭐 나중에 아. 내년 서울시장 뭐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사무총장을 하니까 진짜로 기분 나빠한대요. 그냥 이렇게 몇 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분 나빠하고 또 골치 아픈 게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그 김종인 막점 막후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 이준석 대표에게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K 모 교수 출신의 S 지역 당협위원장을 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머리 아파하고 있다라고 좋습니다. 뭐 KS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초창기 같아요. 그러니까 황보승이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서범수 비서실장은 이제 서범수 의원은 울산 경찰청장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조직을 거두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황보승 의원은 구의원만 3번, 시의원 2번 하셔가지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둘 다 지역으로 보면 PK예요. 울산하고 부산 쪽 아닌가요? 네. 근데 지난 지도부에서는 약간 부울경을 홀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지금 원내대표는 울산이지만 예? 뭐 수석 부대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서울이니까 약간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맞지 않는 또 예측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은 삼선의 김도우 의원이 될 것 같고 어허. 정책위의장은 재선의 성일종 의원이 될 것 같다. 벌써 틀렸어요? 네. 방송하는 중에 틀려버렸습니다. 네. 김도읍이라고요? 김도읍은 아니고요. 사무총장의 한기호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원래부터 정책위 의장 김도읍 의원이 많이 이제 거론됐기 때문에 네. 정책위 의장에 김도읍 의원이 내정됐고 앞으로도 이 보도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기호 의원이 지금 철원 그쪽인가요? 그렇죠. 삼선 의원이죠. 삼선 의원이고 김도읍 의원도 지금 삼선 의원이죠. 예, 김도읍 의원은 예결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 오래 하셔가지고 아마 부처마다 문제점 잘 아셔가지고 잘 알고. 김도읍 의원이 저런 역할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책위 의장 하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출범을 하는 상황이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준석 대표는 당장 뭐 대변인을 토론으로 뽑겠다, 지방선거부터 자격증 시험 치르겠다, 뭐 등등 공약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당장 지방선거 준비하는 그렇죠. 이 당원들은 반발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 김 기자님 봤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대변인 시험 저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미 그 대변인 경선 버스는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고요. 예, 네. 이름하여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예. 이런 거거든요. 나는 국대다. 예. 그렇고 18일에 이제 모집 공고를 띄워서 네. 동영상 접수를 받고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동영상 심사를 보고 압박 면접까지 봐서 본선 지출자 100명을 걸러낸다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모일 걸로 당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7월 4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대변인 2명, 상금 부대변인 2명을 이야. 발표합니다. 이 공천 자격 시험 경우에는 기대와 우려가 다 있는데 저 의원 국회법은 알고 말하나? 아 정말 창피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될 텐데 기초광역의원들은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더 스스로 관련법도 알아야 되고 조례도 알아야 한다. 사법시험 보자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사실상 정치 입문 자격증이니까 국민의 신뢰도 줄 수 있고 또 정책 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와, 잘한다 이 대표님. 반면에 논평을 쓰는 대변인에게 토론 실력만 보겠다는 게 너무 단편적이다. 어떤 사람은 뭐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애당심이 투철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한 체제만 강요하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장 1년도 안 남았는데 50대 이상한테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달라진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시험 쳐서 공천도 하고 시험 쳐서 대변인 뽑겠다. 어떻게 열린민주당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시험을 볼 일은 없고요. 네. 공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추천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완전 이미 다르네요. 기존의 대중들에게 검증되고 당원들에게 검증받은 분들을 추천해서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참 뭐 국민의힘을 딱 집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기재부 차관과의 국회의원과 논쟁 사이였는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중진 의원이셨는데 예. 여기 적자인데 왜 적자라고 안 써있냐고 막 이제 소리를 치시는 거였어요. 이 장부를 보면서. 예. 근데 똑바로 저거 이렇게 소리 하나 준비를 똑바로 못 해오냐고 이제 막 가르쳤는데 차관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거기 세모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세모가요? 예, 회계 장부상에서 세모는 적자를 의미하거든요. 마이너스를 적는 거를 세모로 적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세모가 적자를 표시하는지를 그 당시 삼선 의원이셨는데 몰라서 이제 기재부 차관한테 다그치니까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세모가 적자라는 뜻이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사실은 조금 자질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 있죠. 근데 그거 얘기하시니까 제가 찔리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그걸 지적하다가 창피당했었거든요. 김무성 혹시 대표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기억 너무 아시는군요. 예. 3선 아니에요, 저희. 그때 4선이었나요? 5선이요. 아니 있었던 이벤트는 이거 굉장히 옛날 얘기라서. 옛날 얘기고 뭐 2015년도예요. 세모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 잘하는 건데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법이나 이런 뭐 헌법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감사원법에도 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고 한 건가요? 그 다음 날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되게 전략적인 거 아닌가요? 감사원법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봐야 돼. 자, 이준석 당대표 출범을 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문제될 게 부동산 조사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생각이 드는데 권익위의 전수사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검찰에 맡기겠다. 검찰을 쉽게 보나요? 검찰 무서운데. 이 검찰에 맡기겠다. 이게 민주당보다는 더 검증을 더 세게 받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더 센 거 막 이렇게 찾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의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도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위원장 맡고 있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조직 개편이 곧 발표가 돼서 정말 이러한 사안들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하에 벌어지게 된다면 탈탈 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탈탈 털리면 어떡합니까? 탈탈 털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당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평론가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왔잖아요. 10년 동안. 본인의 생각과 신념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당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말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요. 지도부랑 충분히 상의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이벤트 하듯이 던지면은요. 큰 사고 난다. 당내 혼란 갈등 심해져요. 그렇다면 관철 뭐 시킵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이건 내일은 아니거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 아니거든. 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든 뭐 어디 가든 상관없겠다 나는 이런 생각 하나 있고요. 이걸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불기소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농지법 위반의 여지도 없고 여론에서 약간의 지탄을 받고 또 이제 뭐 권익에 따질 때 이런저런 사항이 있다고 보지만 검찰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법 위반 없을 법 위반이 없으니까 이 검찰로 가지고는 불기소 처분될 대상이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들면서 강도가 세질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몇 명 세게 당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긴 한 건데
검찰이 일단 맡을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혐의도 없는 사람들을 내 거 봐주세요 하고 봐주는 게 무슨 흥신소도 아니고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전신을 갖고 있는 이 국민권익위에서 그냥 심플하게 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손해볼 일이 없다. 어차피 털고 지나가면 됩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조율을 거치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권익위 조사가 하한선이라고 줄곧 말은 했어요, 이 대표가. 그래서 경실련인 같은 시민단체나 검찰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실제 이 대표가 아까 뭐 이벤트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헷갈리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다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조사하자 뭐 이런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어쨌든 간에 이 젊음, 쇄신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선입니다. 대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당대표 리더의 지금 과제로 보이는데 뭐 본인도 그렇게 했죠. 지상 최대의 과제가 대선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또 이 사람이 또 언급돼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인데 공부를 이제 안 할라 해요. 공부 다 했는지 몰라도 이제 계속 현충원 참배도 하고 또 이혜영 선생의 기념관도 이제 왔습니다. 이 정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대변인들도 임명이 됐거든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게 캠프가 가동됐다고 봐야 됩니까? 가동됐다고 봐야죠. 이제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정은 누가 할 것이냐, 전략 기획은 누가 할 것이냐, 메시지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대선 캠프의 최소한의 필수 요원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쨌든 맞지 않는 예언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저번 주에 나와서 13일 날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때는 6월 13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해도 됩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인선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히 모든 캠프가요. 누가 한 명 추천되면 또 주위에서 자기 사람 집어넣으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해가지고 됐다가 빠지고 그럼 누구 하지 이렇게 인선에 혼란이 있어서 원래 이제 13일 그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6월 말 정도로 미뤄진 겁니다. 어느 캠프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이 두 사람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언론인 출신 두 사람을 내정을 하고 벌써 뭐 말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선일보 기자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윤 총장이 그분 하시는 말씀이나 글을 보고 직접 뽑은 것 같고 동아일보 이제 법조팀에서의 연관 이렇게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가 큰 데니까 이런 데랑 잘하면 잘 되겠지. 중앙일보 하면 뽑겠네요, 좀 있으면.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님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중앙일보 기자한테 당신이 간사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후배님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랄까 약간 좀 꼰대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검찰 출신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법조 출입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뽑힌 사람들끼리만 보니까 그분의 눈엔 세상이 여기가 단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치부 기자와 검찰 기자는 또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검찰은 2,000명의 검사들만 하고만 잘 지내면 되고 소스가 무조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정치부는 사실 검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접근하고 계셔서 이게 좀 잘 될지 걱정이 돼요. 제가 할 걱정은 아닌데 걱정이 돼요. 김민주 기자 정치부도 하고 뭐 많이 했었으니까 법조팀 기자하고 정치부 기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 기자는 법조는 취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 기자가 취재가 어렵고 그러니까 법조는 말이 적은 동네여서 취재가 어렵고 정치부는 말이 많은 동네여가지고 취재가 쉽다. 그 대신 바쁘다. 써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지난번에 그 우당 기념관 갔을 때 사실은 그 전날 그 공지가 된 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첫 공식 행보거든요. 요거는 통보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첫 공식 행보라고 해서 서울시청의 풀단이라고 있어요. 카메라 모여있는 풀단 그리고 국회 풀단이 같이 가서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카메라가 갔습니다. 했는데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12년처럼 새바람 부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좀 뭔가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현장 기자들이 다 이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거고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족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현장 취재 갔던 한 말진 기자가 자기는 되게 화가 났다면서 실제 그 백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간을 보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들이댄 거죠. 거기 이제 묵묵부답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하나둘씩 표출하고 있습니다.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라면 저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법조 검찰 출입 기자랑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데 이제 제가 볼 때 더 웃겼던 것은 그 다음 날 중앙 일간지 중에 보수 중앙 일간지 중에 하나가 인터뷰 AS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나온 메시지가 이게 너무 적으니까 그 다음 날 이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저녁에 전화를 해서 걸어가지고 좀 더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다음 날 보도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주자로서는 정말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AS를 해줍니까? 그 전에도 5.18 때도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이 나가고 나서 그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보수 일간지에서 인터뷰 AS를 해서 그 내용 플러스 문재인 정부가 독재다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인터뷰를 붙여주잖아요. 이런 특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장수영님? 아니 대선 주자 지지율 1등 나오는데 좀 그냥 그건 용인해 줍시다. 아니 좀 준비해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그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1등할 땐 그렇게 특급 대우 안 해주던데. 안 해주던데. 그때 제 기억 안 나요. 근데 약간 지영이 이제 야당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윤석열이 말만 하면 쓰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보단 이준석이거든요. 오히려? 이준석이 말만 하면 쓰고 뭐만 하면 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뭐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동을 제가 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의 그 첫 공식 행보 기념관 방문은요 대단히 잘못됐어요. 거기 가겠다는 판단, 거기 가서 뭐 행사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이 이제 우리 대변인도 선수지만 저희같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꼬였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스텝이 잘못됐다. 왜 거기를 가느냐. 가지 말았어야 된다. 네, 갔으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걸 보여줘야 되고 기자분들이 충분히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나 더 잘못된 거는 뭐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동아일보에다가 다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또 LH 특검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요 되게 실패한 행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 뭐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 관계가 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원 씨.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성애 소장님 표현대로 언론의 특급 대우를 받던 윤 전 총장이었는데요. 요즘 언론의 최애 원픽은 사실 이준석 대표입니다. 따릉이. 그러니까 자전거만 타도 대서특필이 되니까요. 다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윤 전 총장도 느꼈는지 이준석 당대표 당선 축하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전달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께서 직접 이제 전당대 그 당선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셔가지고요. 보통은 이 측근을 통해서 약간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총장이 전소조라 그러죠. 비둘기 다리에 편지 묶어서 늘 그 비둘기만 봐왔는데 이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얹은 말이 이준석 지도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 표현이면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했던 표현 중에 가장 좀 적극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입당에는 크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반대되는 느낌의 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진짜로 간복이 요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이 연인 간에 뭐 밀당, 카톡 같은 거를 하면 일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누가 먼저 넣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인 있어요? 애인이란다 부인이 있어요. 깜짝이야.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당하시면 어떡해요?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지회장님. 장소영님. 이 메시지를 거의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간에 문자 메시지든 무슨 메시지든 보냈다는 거는 두 사람 관계는 정말 돈독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돈독해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여기 내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 기억하세요? 김정일이 이렇게 뇌졸중 쓰러졌다가 다시 뭐 양치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했다가 국정원에서 보고했다가 거기 있는 라인들 다 숙청됐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윤석열 총장 측근들 저에게 정보 주는 사람들이 수청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치하는 수준의 얘기인데. 얘기해 주세요. 제 궁금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딱 되고 나서 일요일 날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진짜 전화를 겁니까? 네. 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이거 부재중. 이거 큰일 날 때. 근데 이해가 돼요. 대통령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이준석 진짜 전화 안 받아. 따르기 타고 있어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따르기. 안 받았대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아유, 이준석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습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와. 근데 보통 이제 또 어른이나 예. 좀 위에 분들이 전화를 해서 안 받고 문자 하면은 부재중 전화 왔네. 그럼 답을 전화 드려야지. 거는 게 맞죠. 이러는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와. 윤석열 총장께서 저 이거 뭐지? 이런 이제 뒷얘기가 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하나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은 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이제 대통령 청와대 이제 7로 시작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몰랐겠지. 전화. 아니 그러니까 027모모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청와대에 있는 전화가 오면 그걸 대통령이 직접 들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서진에서 확인한 전화를 한 건데 그 전화를 놓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그걸 보고 알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은 거라서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약간 좀 정치적 위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과는 다르다. 그냥 공이 전화번호가 와서 놓친 것일 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윤석열 총장 문제는 전 간단하게 보는데 이준석의 유일한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그냥 버스 정시 출발 공정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자강론 특히나 당내에서 인사들이 자라나길 바라는 것이지 제가 총장님 꼭 모시고 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 이준석 대표가 공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훌륭하게 처신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 출발 정시해야죠. 근데 바퀴가 있어야 출발할 거 아닙니까? 바퀴가 지금 없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바퀴잖아요. 근데 다 당 밖에 있어요. 윤석열, 홍준표, 김동연, 최재형 이런 분들이 바퀴가 중요한 바퀴들은 다 밖에 있고 스페어 타이어만 그럼 원희룡 이런 분들 다 스페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분들을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시는 건가요? 듣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지지율이 거의 시력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시력이면 2.0. 저는 0점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야 되지. 자꾸 대선 후보 군들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 안 돼요. 그냥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자, 저희 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만들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다 우리 당에 와서 공정한 경선 치러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요것만 얘기하면 되지. 윤석열 8월 달까지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출발한다. 이거는 다른 오해를 하고. 우리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밖에서 보면서 평론하는 사람과 실제 안에서 실행해 본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이준석 대표 물론 비대위원도 여러 차례 거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하나하나 결정이 쌓아가는 위험에 대해서 아직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윤석열 전 총장의 이게 측근인지 지지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장해찬 평론가가 약간 SNS에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던. 장해찬 씨는 우리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일 뿐입니다. 택시 얘기는 어디까지나 장해찬 씨 개인의 얘기입니다. 네, 장해찬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얼굴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상한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좀 있었나 봐. 이제 강제로 다이어트가 돼서 이게 그렇게 해도 안 되던 다이어트가 마음고생하면 역시 직방이구나. 그래서 좀 일단 본인은 굳건한 신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제가 했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은 내부적인 어떤 조율이나 캠프의 공식 입장은 당연히 전혀 아닌 거고 지지자이자 개인의 시사평론가로서 저는 본업이 정치평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평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마치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식 입장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건 저의 경솔한 부분이라서 그건 대변인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한 건 또 대변인 개인 의견이라고 본인이 단서를 달았잖아요. 가까이서 직접 만나보고 겪어본 윤석열 전 총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소탈하고 수평적으로 이 의사소통이 됐어요. 제가 뭐 2번을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로 한 번, 또 연희동에서 한 번 이렇게 뵀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총장님 만나서 처음엔 긴장됐는데 티키타카,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 잘 되더라는 말. 네, 이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시기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지금 중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치러본 경험이 없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경험 자체가 전무하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김성애. 네, 저는 일단 입당해야 된다. 예, 정치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뭐 대단한 무슨 수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입당을 해서 당내에서 정치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무슨 뭐 박명록 논란이니 뭐니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좀 문법이 틀려요. 예, 들어와서 부딪히면서 상처도 좀 나고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들을 해야지 꽁꽁 싸놨다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입당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험이 부족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경험이 없는 당대표와 선출직 경험이 없는 대선 후보라는 조합은 글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뼈아픈 일이죠. 거기에 훨씬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기도 한데 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입당을 좀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른 것보다는 재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7월 2일 날 장모의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의료법 그 부정 수급 문제. 또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좀 입당이나 정치 선언을 좀 미루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든다. 일단은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면죄부 주는 것이다. 아니면 윤석열 죽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소장님? 저는 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공수처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못이 있고 본인들의 권한상 할 수 있으면 공수처 해야죠. 대권 후보라도 또는 대권 후보 가족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것이 공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 야권의 대권 후보 1등 나오는 사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 이전에 다 무혐의 나거나 이것은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 결정이 난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요. 검찰에서. 그리고 뭐 그때 징계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무혐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 난 것을 다시 가져와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사해야죠. 일단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여당에게 유리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1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변인이 보도자료 낸 거 같고 너 보도자료 틀렸어? 입건. 지금 이렇게 해서 공수처 차장, 처장 뭐 대변인 할 거 없이 검찰이 마구잡이로 쑤시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자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검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구나.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는 검사들이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지라고 해서 저는 이를 악물었다고 보고요. 이를 물었다. 악물었다. 협박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특히나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수사의 권한을 옮기고 이러는 문제는 사실상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서 저도 뭐 면죄부를 준다 아니면 보복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할 만한 수사라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효과, 이준석 돌풍으로 민주당 경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김민주 기자, 경선 연기로는 좀 힘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 있나요? 여권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사람들을 모아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계로 꼽히는 오영훈 의원이 자제하라, 이렇게 불쾌감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바람에 힘입어서 대선 주자 3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경우도 연기 반대입니다. 마스크 쓰고 해도 국민의힘 흥행했고 경선, 유불리에 따라서 경선 룰을 자꾸 바꾸기 시작하면은 국민 비판만 받는다. 그래서 지금
1위, 3위 주자의 경우는 반대 입장의 경우고 나머지 이제 친문 후보라고 할 수 있는 2위, 뭐 4위 이런 분들은 좀 말을 아끼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구도로 봤을 때는 좀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연기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별로? 제가 참모라면 연기하는 예. 게 맞다고 보죠. 참모라면? 11월 달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9월 달은 너무 이르고 또 11월 달 분위기 좋을 거 아니에요? 집단 면역 생겨가지고 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기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변수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 갑자기 지지율 상승해서 이재명과 뭐 양강구도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 생각하지 생각할 수 못한 있다. 이러한 변수와 이변이 나타나면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미얀마랑 예? 월드컵 경기하면 그게 관심이 있겠냐고요. 이미 누가 브라질이고 누가 미얀마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이 브라질이고.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경선 해봤자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결과가 뻔히 예상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관심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 왜 합니까? 제가 그 당의 참모면 그렇게 얘기하겠고 이재명 참모면은 절대로 연기하면 안 된다. 괜히 물어봤네요. 네.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이게 하면 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전 뭐 이제 연기한다면. 남의 당 이렇게 좀 쉽게 네. 얘기하면 예, 지금까지 뭐 하고 이제 와서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선 2022년 3월에 치르는 거 2017년에 다 알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연기론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는데 다만 이 링이 세팅이 되면 저는 연기는 하지 말되 대신 링 안에 연장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뭐 연장이요? 예, 그러니까 물대로 싸우지 말고 좀 더 피 튀기는 그림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저 칼 하나 들고 올라가는 뭐 거잖아요. 뭐든 들고 올라가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네. 뭐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경선을 이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선 일정 다 폐기하고 30일 전에만 뽑으면 된다로 규칙을 바꿔놓고 국민의힘과 외부 세력들 뭐 윤석열, 안철수 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서 대선 일정을 12월, 1월에 하겠다라고 경선 일정 그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찬성.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120일에 뽑아봐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단일화 이벤트들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120일 전에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이벤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히려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보다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준석 효과, 이준석 돌풍과 또 앞으로 있을 대선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버스 탑승, 또 이재명 지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